늙은 사냥꾼의 오두막에서 이틀째 되던 날, 그 일이 일어났다. 그 당시 그 집이 누구 소유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가끔 휴가를 위해 그곳을 지인에게 빌려주는 건너 아는 친구로부터 열쇠를 받았다. 그가 우리에게 했던 유일한 경고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지하실에 내려가지 말라는 것이었다. 지하실은 거의 몇 년간 사용하지 않은 상태나 마찬가지였고, 그 안에 늙은 사냥꾼이 쓰던 도구들이 있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와 상관없이 어차피 문은 잠긴 상태에 열쇠도 없었기에 우리는 그 오두막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곳곳을 구경하느라 지하실에 들어갈 생각은 애초부터 하지 않았다. 둘째 날 밤엔 정말 행복했다. 모닥불 주위로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햄버거를 먹으며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간, 여동생은 더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몇 분 전 안으로 들어갔고, 나도 마실 것을 가지러 안으로 들어갔다. 오두막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지하실 문이 5cm 정도 열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긋지긋할 정도로 들었던 그 경고가 머릿속에 떠오르자 당장 8살밖에 되지 않은 내 어린 여동생을 지하실에서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을 열고 나무로 만들어졌고 살짝 기울어진 계단 아래를 바라보며 동생이 대체 저 어두운 곳에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먼지로 뒤덮인 낡은 스위치를 눌렀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거기 있어? 나는 계단 아래를 향해 물었다. 대답 대신 이상한 공기의 움직임이 느껴졌는데 마치 용광로 파이프가 새는 그런 것 같았다. 그리고 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작고도 높은 여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로 내려와봐. 당황스럽고도 걱정이 된 나는 썩은 나무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바닥에 닿았다. 깨진 전구의 유리 때문에 내 발밑에선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일단 미스터리 하나는 풀렸다. 용광로는 이 오두막의 심장처럼 어둠 어딘가에서 숨을 쉬며 뛰고 있었고, 그 소리 때문에 동생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어디야? 나는 여동생의 소리가 들린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그대로 물었다. 여기야. 동생이 내 오른쪽에서 대답했다. 여기 껴있어. 동생의 안전에 대해 생각하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천천히 동생을 향해 다가갔고 행여나 있을 낡은 사냥도구에 다치지 않게 조심히 움직였다. 내가 움직이자 용광로의 깊은 숨소리가 더 커졌고, 나는 따뜻하지만 완벽한 어둠 속에서 천천히 방향 감각을 상실해갔다. 길고도 끔찍한 순간이 지나며 나는 대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내가 아는 것이라곤 그저 얼른 어린 여동생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 전부였다. 거기야. 여동생의 목소리가 아주 가까이에서 들렸다. 계단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으로 내 실루엣이 보이는 걸까? 꽤 먼 거리일 텐데 내가 여기를 얼마나 헤맸는데 도대체 이 지하실은 얼마나 큰 거지? 그때 우편함처럼 느껴지는 금속의 무언가가 내 얼굴을 스쳤다. 그것은 평평하고 동그란 형태로 아주 녹슬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내 코에 닿은 그것이 아주 조금 움직였고, 공중에 퍼진 먼지로는 그 움직임을 막을 수 없었다. 그게 자물쇠야. 동생은 옆에서 성난 듯 으르렁대는 용광로 옆 따뜻한 공기 사이로 목소리를 쥐어짜내고 있었다. 어디에 꼈다는 말이지? 난 이해가 되지 않았다. 눌러.
동생 말에 따라서 손을 그 위에 얹어 자물쇠 위로 깊숙이 뿌리 잡고 앉은 먼지를 느꼈다. 잠시 멈춘 내게 동생이 껴있는 부분이 벽에 있는 자물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아마 동생이 더 잘 알겠지. 일단 나는 누르기 시작했다. 거기 아래에 누구 있어요? 계단 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동생의 목소리였다. 급히 손을 거두었다. 내 본능이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 여기 끼어 있어. 내 바로 옆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역시나 동생의 목소리였다. 눌러. 주춤주춤 뒤로 물러나 계단을 향해 먼지 사이를 달렸다. 내가 도망친과 동시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거미줄과 먼지에 뒤섞여 내 뒤를 덮쳐왔다. 동생은 그 자리에 선 채 혼란스러운 얼굴로 겁에 질려 있었다. 숨이 찼지만 아빠를 찾을 때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이 되어 우리는 다 같이 지하로 내려가 살펴보기로 했다. 아빠는 처음에 내 말을 믿지 않았다. 심지어 소름 끼치는 세세한 내용까지 다 말해줬는데도 전혀 믿지 않았다. 일단 용광로는 1층 뒤쪽 방에 있었다. 지하실이 아니었다. 따뜻한 기운과 습한 공기를 가졌던 내가 용광로라 생각했던 건 결국 뭔지 알아내지 못했다. 아빠는 망가진 배관이거나 내 상상이 만들어낸 허구인 걸로 치부했다. 둘째, 지하실 너비는 3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아빠는 내가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내가 얼마나 갔는지 잘못 계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셋째, 세 번째 내용은 아버지의 반박을 단박에 재워버렸다. 우편함에 걸려있던 것, 내 얼굴을 건드렸던 것, 그리고 내 손으로 만졌던 것, 그 목소리는 내가 중앙에 있는 자물쇠를 눌러달라고 했었고 아빠와 나 둘 다 내 손이 닿았던 부분에 먼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가능하지만 그곳에 매달려 있었던 존재는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이었다. 나는 내 얼굴에 느껴졌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속으로 설득해야만 했다. 목소리가 원하는 대로 그 자물쇠를 만졌지만 결국 그 목소리의 목적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 자물쇠는 곰을 잡기 위한 것이었다. 수년 전 사냥꾼이 설치해놨던 그것.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이미 설치가 끝나 당장이라도 곰을 잡을 수 있는 상태로 나는 지하실 문을 천천히 닫았다. 계속 읽어야 해.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화면에서 눈을 떼면 안 돼. 그들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할지 나는 이미 다 알아. 나도 이미 당해봤으니까. 절대로 화면에서 눈을 떼면 안 돼. 그들은 이제 당신의 앞에, 당신의 뒤에 그들이 허기진 상태로 당신을 보고 있어. 절대로 화면에서 눈을 떼면 안 돼. 그들에겐 당신을 위한 공간이 따로 없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당신의 육체일 뿐이야. 당신의 영혼은 현재 당신이 보는 그 기계에 갇히고 말 거야. 절대로 화면에서 눈을 떼면 안 돼. 누군가 당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해도 내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그냥 무시해야 돼. 나도 이미 거기에 당했으니까. 절대로 화면에서 눈을 떼면 안 돼. 당신이 1분만 버틴다면 그들은 곧
흥미를 잃을 거야. 그러니까 이 글에 집중해야 돼. 절대로 화면에서 눈을 떼면 안 돼. 제발 화면에 뭐가 반사되든 보려고 하지 마. 좋은 생각일 것 같지만 전혀 좋은 생각이 아니야. 절대로 화면에서 눈을 떼면 안 돼. 그들이 이제 갔어. 이제 뒤를 돌아봐도 돼. 너는 이걸 읽기 시작했다면 계속 읽어야 돼. 이곳에 발이 묶인 지 벌써 103일이나 되었다. 여기서 찾은 표지판에 날짜를 기록한 덕에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있었다. 표지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도움을 요청하지 말 것. 처음 표지판을 읽었을 땐 냉소 섞인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돈 넘치는 갑부가 섬 하나 사서 여기 자초되기만을 기다린 게 아닐까 했다. 그래서 나는 도움을 요청했다.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도움을 구했고 나중에 돼서야 망할 핸드폰이 터진다는 걸 나는 깨달았다. 그깟 핸드폰 하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난 이틀이나 버렸다. 구조대에 신고하자 내 전화로 위치 파악에 성공했다면서 6시간 안에 구조선을 보내겠다고 했다. 그리고 물론 그날 오후에 난 볼 수 있었다. 멋들어진 배는 아니지만 분명 내가 있는 방향으로 배 하나가 오고 있는 것을. 그리고 불빛을 보았다.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였다. 하지만 배가 섬에 가까이 다가오고 나서야 그 배가 불타고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결국 배는 해안가에 오지 못했다. 다시 연락을 했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8명의 대원들이 숨졌다고 했다. 배가 불에 타는 것을 보고 다시 신고를 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구조선이 나타났고 불에 탔고 대원들이 사망하고 나는 여전히 섬에 발이 묶인 상태였다. 이제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 미친 우연의 일치라고 믿기엔 말도 안 됐다. 제발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절대 추적하지 말길 바란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바에 그냥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다. 날 도와주려고 하지 마. 그녀는 나를 통제하려고 했다. 내가 친구와 말했다고 내게 소리를 쳤다. 그녀는 마른 게 좋다며 나를 굶겼다. 다 너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녀는 언제나 나를 감시했다. 나는 함부로 미소를 지을 수 없었다. 그랬다가는 그날 밤에 무슨 일을 당할지 잘 알기 때문이다. 내가 부모님을 그리워할 때도 그녀는 내 머리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쉬.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 관계를 위해서도 이게 좋아.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어느 날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던 중이었다. 그녀는 내가 희득됐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바람을 피운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곧바로 내 핸드폰을 빼앗더니 다시는 돌려주지 않았다. 멍자국 때문에 울던 밤에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사랑하는 거 알잖아. 너에겐 내가 있는 게 좋아. 나 정도면 너에게 족하지. 그녀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칼을 쥐고 그녀를 여러 차례 찌르며 말했다.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이게 다 당신을 위한 거야. 통제 광으로 살아가려면 정말 힘들겠지. 그래서 그녀의 고통을 내가 끝내주었다. 나는 그걸 사랑이라고 말했다. 거울로 봐야지만 보이는 문이 있대. 그녀가 남자에게 말했다. 그는 여자의 말을 단 한 글자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와의 긴 결혼 생활을 통해 그녀가 남들보다 뛰어난 통찰력을 가졌다는 걸 익히 알았으니까. 지금 집으로 이사한 이후 아내는 무척이나 그 거울을 신경 썼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그녀는 거울의 존재가 매우 신경 쓰이는 것처럼 보였다. 남자가 그녀에게 거울을 내다 팔자고 했을 때 여자는 절대 안 된다며 매우 방어적으로 반응했다. 남자는 그나마 왜 여자가 그리 신경을 썼는지 그 이유가 풀린 것에 대해 만족을 했고, 이제 그녀가 밤에 발을 뻗고 잘 수 있게 됐음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와서 거울에 한번 기대봐. 여자가 말을 했다. 거울에 얼굴을 대고 그 각도로 뭐가 보이는지 알려줘. 그리고 문이 열린 안방을 보았다. 봤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으나 동시에 그는 거울 속에서 아내가 침실 앞으로 가서 서는 것을 보았다. 남자가 여자를 향해 아직 못 봤다고 대답하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활짝 웃으며 벽 앞에 선 여자를 발견했다. 봤구나. 정면에서 거울을 보면 안방이 보이지만 옆에서 보면 내가 서 있는 곳에 닫힌 문이 하나 더 보일 거야. 놀란 남자는 다시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여자의 말대로 문이 하나 더 보였고 그녀가 그 열린 문 앞에 서 있었다. 거울에 비친 아내는 흐뭇하고 행복해 보였으나 허리에 감긴 기나긴 흰 손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남자가 외쳤다. 피해! 여자는 남자의 반응에 놀라 혼란스러운 것 같았다. 갑자기 그녀 허리에 감겼던 손이 팽팽해지면서 여자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공포로 바뀌었다. 그 손을 느끼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깨달았을 것이다. 여자는 남자를 향해 손을 뻗으며 도와달라고 외쳤지만 흰 손들이 그녀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버렸다. 남자는 여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잡으려 했지만 그가 알 수 있는 거라곤 눈앞에 보이는 그저 평평한 벽이라는 것과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뿐이었다. 이 이야기는 두 개의 살인으로 끝납니다. 옛날 옛적에 발톱을 숨긴 거지가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를 따라다니는 작은 강아지가 있었어요. 둘은 서로 매우 행복했지만 거지는 발톱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루는 거지가 발톱을 제거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의사가 거지에게 말하기를 발톱을 제거하는 과정이 굉장히 아프므로 그냥 두는 게 낫다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거지가 걸을 때마다 발톱으로 인해 고통이 더 심해졌고 발에서 자꾸 피가 났어요. 거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늘 안고 다니던 강아지를 걷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강아지가 거친 콘크리트 바닥 때문에 발바닥이 다치는 것을 봐야만 했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 의사를 찾은 이후 거지의 발톱이 너무 커진 나머지 그의 발목을 꿰뚫고 말았어요. 불쌍한 거지는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어 발을 끌고 다녔어요. 의사는 그에게 이제 제거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고 했죠. 강아지의 발 역시 상처가 생기고 피가 나서 걷는 것이 힘든 상태였어요. 그래서 거지가 강아지를 안고 다녀야 했는데 그 무게 때문에 거지에게 더 큰 고통이 가해졌죠. 나는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다른 방에서 아내가 시끄럽게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안심을 했다. 그냥 처음에 발톱을 뽑았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빠? 호기심 가득한 아들이 순진한 눈망울로 날 바라보며 물었다. 그리고 발이 아픈데 왜 자꾸 강아지를 안고 다녀요? 나는 아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아들이 내 품을 파고들자 나는 눈물을 애써 감췄다. 팔이 긴 옷 덕분에 팔 곳곳에 든 멍을 가릴 수 있었다. 억지로 눈물을 참고 겨우 흐느끼지 않을 수 있었다. 아들, 나도 모르겠어. 자, 이제 자자. 이 이야기는 두 개의 살인으로 끝납니다. 너가 무슨 실수를 저질렀는지 궁금하나? 나는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서 최대한 침착하고 지루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하지만 내 심장은 터질 듯 두근대는 중이었다. 내가 체포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다. 그냥 이렇게 일찍 잡힐 줄 몰랐다. 이제 겨우 2건 했는데 갈색 머리랑 빨간 머리, 현장에 흔적을 안 남기려고 신경도 많이 썼다. 분명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빨간 머리를 손보고 난 후 이틀, 머저리 경관 하나가 집을 찾아왔다. 잘 봐. 너가 현장에서 손을 다쳐서 피를 남긴 건 아니야. 아니, 너라면 그건 가볍게 넘어갔을 수도 있지. 나는 손에 채워진 수갑을 가늠해 보았다. 물론 수갑의 존재가 별 효과가 없으리라는 걸 나는 잘 알고 있다. 수갑을 푸는데 성공하더라도 이 차에서 나갈 수가 없다. 난 진정으로 좆된 셈이다. 너가 범행 도구를 현장에 두고 가서도 아니야. 어차피 지문도 없어서 범행 도구가 별 도움이 안 됐거든. 이것까지 다 계획을 짜놨어야 했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곧 변호사가 필요한 시점이 오겠지. 하지만 난 멍청이가 아니다. 지금 내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것쯤은 파악했다. 아마 아무리 운이 좋아도 종신형일 것이다. 당장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다. 아니야. 너가 버나뎃을 죽였을 때 현장을 진창으로 만든 건 정말 제대로였어. 그거 하나는 인정해줄게. 하지만 결국 일을 그르쳤더군. 버나뎃이라고. 예쁜 이름이네. 경찰이 차선을 변경하며 속도를 줄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직 도시까지 가려면 16km 정도 남았다. 그가 백미러로 나와 눈을 마주치더니 씩 웃으며 말했다. 네 진짜 실수는 말이야.
그가 잠시 말을 끊고 고속도로 옆 나무로 가려져 거의 보이지 않는 자갈길로 들어섰다. 다시 나를 바라보는 그의 얼굴엔 미소가 없었고 두 눈동자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가 경찰이라고 믿은 거야. 처음에는 무서웠다. 하지만 곧 즐기게 되었다. 아니,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라디오 쇼에서 트럼프 대통령 헤어스타일에 관해 토론하는 내용이나 똑같이 비 오는 날 복도에 깔린 헐렁한 양탄자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걸 본다면 재미라도 느껴지는 게 좋지 않겠어. 호텔에 갇힌 이후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전부가 되었다. 모두가 가지 말라고 말렸던 그 호텔. 안내 직원이 그따위였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내 실수였다. 처음에는 무섭고 혼란스러웠지만 무엇보다 외로웠다. 저주를 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도했다. 다른 침대에서 자거나 호텔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치거나 심지어 자살도 해봤다. 하지만 매일 아침 나는 이곳에서 깨어난다. 매일 눈을 뜨면 7월 16일이다. 그 다음에는 즐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노인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대놓고 웃으며 어차피 오지 않을 내일은 걱정하지 않았고 온종일 그런 태도로 보냈다. 그 다음은 더 나갔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는 자유를 만끽했다. 차도 훔치고 가게도 털었다. 자랑할 생각은 아니지만 이 동네에서 나한테 안 넘어온 여자는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다. 물론 몇 번의 시도를 거쳐 나는 그녀들을 꼬셨다. 이 세상은 내 발 아래에 있었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 원하는 여자를 얻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그 노인이 내 하루의 시작점이었다. 오늘은 어떤 사고를 칠지 궁리하게 해주는 불쌍한 첫 번째 희생양. 나는 그의 손에 있는 쟁반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안다. 쟁반을 떨어뜨리면 노인은 나를 죽일 듯 쳐다본다. 일주일 후 나는 노인의 복부에 주먹을 날렸다. 몇 주 뒤에는 계단에서 그를 밀어버렸다. 노인의 뼈가 부서지는 소리를 듣자 짜릿한 쾌감이 척추를 타고 올랐다. 저 노친네도 날 여기 가둔 존재도 다 엿먹어라. 하지만 그 다음 날은 달랐다. 문을 열자 노인은 복도에서 넘어지려는 듯 위태로운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복도 반대편에 서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혹시 이 저주가 풀린 것인가 싶어서 얼른 노인을 지나쳤지만 다른 것은 모두 같았다. 그 다음날 역시 그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웠다. 나는 그에게 꺼지라고 외치고 그대로 나갔다. 다음날 그는 더 가까워졌다. 그 다음날도 더 가까워졌다. 그렇게 되풀이되던 어느 날 나는 내 방에 서서 나를 응시하는 노인을 그대로 보며 깨어났다. 노인을 때리기도 찌르기도 목을 조르기도 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그는 조금씩 가까워진다. 매일 아침 그의 얼굴이 조금씩 분노로 찬다. 그리고 이 지경까지 와버렸다. 나는 이렇게 돼도 싸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어둠이 맞이한다. 숨을 쉴 수가 없다. 내 얼굴 위에 베개가 있다. 대체 얼마나 많이 죽었다 깨어난 건지 세는 것도 잊어버렸다. 공포의 몸을 비틀고
꿈틀댔지만 그의 힘이 너무나도 세다. 이것이 지옥일까? 나는 할로윈을 기념하지 않는다. 트릭 워 트릿을 외치는 애들이 쏟아져 나와 마을을 돌아다닐 때쯤이면 항상 우리 집 현관불이 꺼졌는지 모든 블라인드가 꼼꼼히 내려와 있는지 나는 확인을 한다. 이렇게까지 해도 벨을 누르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내 침실에 숨어 그들이 포기하고 그냥 가기만을 기도할 뿐이다. 닌자 거북이 마스크나 하얀색 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클라크 할매일지도 모른다. 클라크 할매는 내가 할로윈 기념을 관둔 이유다. 홀리스필드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클라크 할매로 알려진 에비게일 클라크는 현존하는 가장 친절하고 착한 노인이었다. 그녀는 광활하게 펼쳐진 숲과 경계를 이루는 낙엽성 수목한 개선의 가장 윗부분에 위치한 작은 녹색 집에서 살았다. 마을의 모든 사람이 기억하는 한 할매는 언제나 그 집에서 살아왔다. 누군가는 나에게 할매가 100살이 넘었다고 말해주었고 그 소리를 엿들은 누구도 그 주장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뿐이었다. 내가 사는 거리는 주니퍼 거리였다. 클라크 할매네와 같은 숲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 숲 사이로 산길이 나 있었고 그 길을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 그녀의 집으로 통하는 진입로로 이어졌다. 오후면 그 숲에서 놀거나 나무에 오르고 나뭇가지들을 모아서 요새를 짓거나 혹은 늑대가 내 꽁무니를 쫓아오는 마냥 할매네 진입로에서부터 주니퍼 거리까지 산길을 타고 미친 듯이 달리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난 언제나 할매 근처에 가면 불안함을 느끼곤 했다. 어쩌면 할매가 등이 굽어진 상태로 걸어다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또 다른 이유는 할매의 팔은 언제나 티라노사우루스처럼 팔꿈치 부분이 굽어져 있었고 어느 방향에서 봐도 눈에 확 띄는 흰 머리칼 때문일지도 모른다. 다른 이유를 더 말하자면 낮 동안 할매의 반투명하고도 검버섯 핀 피부 아래로 보이는 혈관들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것도 아니라면 할매의 손가락이 비정상적으로 길고 얇아서일지도 모른다. 내가 7살이 되던 해 엄마가 나를 데리고 클라크 할매네 집에 간 적이 있다. 엄마와 할매는 그때 당시 지역 행사를 위해 공예품과 관련된 일을 함께 추진 중이었다. 할매의 작은 초록집에서 풍기던 라벤더와 좀약 뒤섞인 냄새가 아직도 기억이 난다. 그리고 할매 방에는 아이들의 사진이 쭉 걸려 있었다. 몇 장의 사진들은 흑백이거나 수년 전에 찍은 사진처럼 희미해져 있었다. 그 사진을 보며 내가 할매에게 물었다. 할머니, 이거 다 할머니 아이들이에요? 할매는 미소를 짓더니 방을 한번 돌아보며 나에게 말을 했다. 이 아이들은 전부 사랑스러운 내 자식들이지. 나는 그 말을 듣고 엄마의 손을 잡으며 엄마에게 물어봤다. 엄마,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자식을 가질 수 있어? 그러자 엄마는 나에게 말했다. 그 아이들은 할매네 아이들이 아니야. 클라크 씨는 자식이 없단다. 그 아이들은 죄다 다른 사람의 아이들이야. 그럼 할매는 왜 다른 사람의 아이들 사진을 방에다 걸어놔? 그 사람들이 할매한테 아이들 사진을 줬거든.
엄마도 내 사진 줬어? 아니, 아직. 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내 사진은 절대 주지 마. 내 말을 들은 엄마는 인상을 살짝 찌푸렸지만 집까지 가는 내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5년 뒤 나는 친구 스펜서와 함께 할로윈에 트릭 오어 트릿을 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다. 스펜서는 로즈먼드 거리에 살았는데 그 거리는 수목선을 포함한 다른 많은 거리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로즈먼드와 그 주변 이웃들은 마을 내에서 사탕을 얻으러 다니기에는 최적의 동네였다. 내가 사는 가까운 곳보다 훨씬 더 좋았으니까. 우리는 함께 양쪽 부모님들에게 스스로 돌아다닐 만큼 컸다고 열심히 설득을 했다. 어쨌든 허락을 안 해줘도 우린 갈 것이었다. 하지만 그 당시 내가 몰랐던 사실은 스펜서에게는 전혀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다. 눈을 가리는 안대, 검은 염소 수염과 어깨에는 앵무새 인형을 찍찍이로 붙여 해적으로 분장한 나를 아빠가 스펜서네 집 앞에 내려줬을 때 스펜서는 이미 집 현관 계단에 앉아 있었다. 아마 좀비나 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로 분장한 것 같았다. 둘 중 정확히 뭔지는 물어보지 않았다. 그의 옷은 죄다 찢겨 분장용 피로 얼룩져 있었고 팔과 얼굴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로 보이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 왁스 같은 것을 덕지덕지 붙이고 있었다. 나는 스펜서가 그렇게까지 그로테스크해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에 꽤 감탄을 했다. 아빠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스펜서는 내 팔을 잡더니 집 앞에 있던 나를 차고로 이끌었다. 그리고 스펜서가 말했다. 야, 내가 뭐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좀 도와주라. 뭔데? 이상한 것만 아니면 도와줄게. 사실 조씨가 나한테 클라크 할매한테 장난치고 오랬거든. 조씨는 같은 학년에 스펜서와 종종 같이 내기를 하는 애였다. 얼마 전 체육 시간에 스펜서가 걔를 1분 안에 매다 꽂은 이후로 그 둘은 언제나 옥신각신해왔다. 그때부터 조씨는 언제나 다른 또래 애들 앞에서 스펜서가 약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고, 그럴 때마다 스펜서는 언제나 조씨를 무시해왔는데 아마 이것 또한 그 둘의 자존심 문제였을 것이다. 클라크 할매한테? 나는 누구에겐 뭘 하는 것도 싫었지만 심지어 노인에게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때 스펜서는 내 눈에서 이상한 불안감을 본 것 같았다. 아니, 뭐 심각한 거 할 건 아니야. 뭐 할 건데? 간단해. 그냥 네가 정문에서 할매한테 사탕을 받으면서 시선을 끌어줘. 그럼 난 할매네 뒷문으로 가서 집으로 들어갈게. 야, 그건 안 돼. 그건 무단 침입이잖아. 그건 범죄야. 난 이런 범죄에 공범이 되진 않을 거야. 무단 침입하자는 게 아니야. 할매는 항상 뒷문을 열어두거든? 그냥 잠깐 집에만 들어갔다 오겠다는 거야. 집으로 들어가서 뭐 할 건데? 내가 할매네 뒷문으로 들어가서 위층에 있는 침실에다가 휴지를 몽땅 뿌려둘 거야. 스펜서는 그 계획을 나에게 확인시켜주기라도 하듯 자신의 사탕 주머니에서 커다란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를 꺼내어 보였다. 진짜 안 되는데. 근데 그걸 조씨한테 어떻게 증명할 건데? 네가
클라크 할매네 집에 휴지를 뿌렸다고 어떻게 보여줄 거냐고. 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너 도와줄 거야 말 거야. 하기 싫으면 그냥 집에 가던가. 우리는 그 후로 몇 분간 서로의 분장한 얼굴을 노려보았다. 결국은 내가 한숨을 쉬며 동의했다. 야, 근데 거기 가기 전에 일단 우린 사탕을 좀 받아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이상한 짓 한 걸 아실 수도 있으니까. 그건 당연하지. 그리고 나도 사탕 먹고 싶다고. 그렇게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다. 너무 뻔히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는 대략 30분 동안 동네를 기웃기웃 돌아다니며 해가 질 무렵 대부분의 아이가 다들 수목선으로 향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래야 누군가가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간다 해도 쉽게 기억해내지 못할 테니까. 행여나 늙은 할매를 놀라게 해서 죽게 만들지 않았냐는 추궁에 내 알리바이를 뒷받침해줄 사탕도 충분히 얻었다. 누가 내 손을 꽉 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보아하니 지금 내가 썩 괜찮은 상태가 아닌 것 같았다. 해적 복장 때문에 너무 더웠지만 내 몸은 불안함으로 덜덜 떨려왔다. 마침내 가로등이 켜지고 모든 고블린과 땅속 요정들이 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자 스펜서는 내 옆구리를 한번 쿡 찌르더니 조용히 숲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에 대한 답으로 고개를 주걱거렸고 둘 다 수목선을 향해 가장 짧은 거리로 걸어가며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게 짤막한 대화를 계속하였다. 마침내 수목선 끝자락에 도착했을 때 스펜서는 팔을 뻗더니 나를 저지했다. 그렇게 둘 다 멍하니 서서 언덕 제일 위에 있는 작은 초록집을 바라보았다. 현관의 등이 꺼져 있었다. 스펜서가 한숨을 쉬었다. 야, 클라크 할매 자는 것 같은데? 그냥 가자. 그 말을 하며 내가 몸을 돌리자 스펜서가 내 팔을 잡았다. 야, 잠깐만. 할매 부엌 쪽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분명 부엌에서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누군지는 보이지 않았고 그저 실루엣 하나가 집안 너머에 있었다. 스펜서가 들어가려는 뒷문 바로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스펜서는 가방을 뒤지더니 무언가를 꺼내 내 가슴팍에다 밀었다. 자, 이거 받아. 나는 그가 준 물건을 받아들었다. 이거 뭐야? 장난감 무전기? 장난해? 그냥 사탕 가방에 넣어도 가서 벨만 누르고 행여나 할매 오래 못 붙들어 놓을 것 같으면 앞에 있는 버튼 2번만 누르면 돼. 그럼 내가 그거 듣고 그냥 도망갈 테니까. 야, 저기 집에 등이 꺼져 있다고. 스펜서는 나를 쳐다보았고 그의 두 눈에서 절망감이 보였다. 그는 이 멍청하고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 조씨에게 자신을 증명해 보여야만 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스펜서를 돕지 않는다면 분명 이보다 더 멍청한 짓을 저지를 것이 분명했다. 아니면 학교로 돌아가 조씨에게 차마 할 수 없었다고 말하며 더 최악의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나는 한숨을 한번 내쉬고 장난감 무전기를 가방에 던져 넣었다. 야, 가서 빨리 하고 와. 나 그 할매 조금 소름 끼친단 말이야. 스펜서는 몸을 숙이고 길에 난 나무와 덤불을 따라 아주 낮게 움직였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그가 어둠 속에서 허둥대며 부스럭거리거나 나뭇가지가 부러지거나 혹은 발에 걸려 욕하는 소리가 아주 가끔 들려왔다. 그리고 그렇게 스펜서가 사라진 뒤 나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작은 초록색 집을 올려다보았다. 갑자기 커 보이는 그 집에는 이제 더 어두운 초록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물론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장난을 치는 거라고 알고 있기는 했지만 유리창 너머로 클라크 할매가 부엌 어딘가에서 계속 움직이는 실루엣이 보였고 이따금 코너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지기도 했지만 곧바로 맞은편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앞 현관 계단을 올라가면서 오른손으로 가방 안에 장난감 무전기 앞면이 위로 향하고 있는지 혹시 급한 상황이 왔을 때 곧바로 버튼을 누르기 좋은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아마 이마에 갑작스레 맺힌 땀 때문에 분명 내 해적 분장이 무너지고 있었을 것이다. 어깨 위에 붙어있는 앵무새 인형은 점점 더 무겁게만 느껴졌다. 내 안 깊숙이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로 계속해서 여기서 도망가고 싶다. 진짜 도망가고 싶다. 라고 되뇌었다. 분명 어느 순간에라도 힘껏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불안감에 떨며 나는 작은 초록색 집 앞 현관에 도착했다. 손가락이 벨을 누르려고 하지 않았다. 약 1분간 공포에 절어 그저 그 위를 맴돌 뿐이었다. 그러던 찰나 가방 안에 있는 장난감 무전기에서 시끄럽게 꽥꽥거리는 소리가 나에게 들려왔다. 마치 심장이 휘청거리는 기분에 급히 가슴을 부여잡았다. 알았다고. 알았어. 분명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을 스펜서에게 이를 꽉 깨물고 대답을 했다. 그리고 드디어 벨을 눌렀다. 집안에서 들려오던 부산한 소리가 뚝 끊어졌다. 안에서 들리던 퉁탕대던 소리에 미처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지만 갑자기 침묵이 돌아오자 내가 그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미친 듯이 들려오던 그 소리가 어느 순간 뼈저리게 느껴졌다. 나는 벨을 다시 한 번 더 누를까 라는 생각을 했다. 현관에 불이 들어왔고 내 몸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이건 마치 스포트라이트에 꼼짝없이 발각된 기분이었다. 환하게 보이는 것이라곤 내가 전부인 그 순간 문에 달린 작은 반원형의 창문 너머로 누군가가 확인하는 그 찰나에 눈빛이 보였다. 할매의 눈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고 어둠 속에서 눈썹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리고는 문을 끼익하는 소리를 내며 그대로 열리더니 이내 나는 클라크 할매와 얼굴을 마주했다. 할매는 꽤 초췌해 보였다. 두 눈은 푹 꺼져 그림자로 가려져 있었다. 피부는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고 얼굴 전체가 마치 해골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그런 형상이었다. 할매는 머리 위로 쇼를 덮어 대부분의 하얀색 머리카락을 감추고 있었다. 내 눈에는 얼굴에 드리워진 몇 가닥만이 보일 뿐이었다. 나는 내 가슴을 태우는 듯한 침덩어리를 꿀꺽 삼켰다. 목이 갑자기 미친 듯이 말라왔고 말도 겨우겨우 꺼낼 수 있었다. 트릭, 우와, 트릭. 클라크 할매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렇게 서서 움직이지도 않았고 그 어둡게 꺼진 눈과 병약해 보이는 얼굴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변눈질로 할매 뒤 부엌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모습을 포착했다. 스펜서가 집에 들어간 것이다. 당장 이 침묵을 깨지 않으면 곧장 들통날 판이었다.
나는 크게 기침을 하고 눈을 몇 번 깜빡이며 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열심히 짱구를 굴렸다. 클라크 할머니! 말이 더듬더듬 나왔다. 아니, 제가 깨웠다면 죄송해요. 사실 오늘 밤 엄마가 할로윈 사탕 받으러 다니면서 할머니 댁에도 들러서 인사하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깜빡했지 뭐해요. 만약 인사 안 드리고 집에 갔다면 엄마가 크게 실망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엄마도 찾아오질 못하셔서 불이 꺼져 있다는 거 봤어도 굳이 이렇게 할매는 문을 더 열더니 현관으로 반쯤 나왔다. 그러자 할매가 걸치고 있는 두꺼운 갈색 외투가 보였다. 손에는 두꺼운 장갑이 껴진 것도 눈으로 확인했다. 할매는 몸을 꼿꼿이 세우더니 몸을 돌려 문설주 뒤로 무언가를 잡으려 했는데 아마 사탕이 아닐까 싶었다. 할머니, 보일러 고장 났어요? 나에게 들리는 내 목소리조차 마치 곧 울 것만 같았다. 대체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할매는 장갑을 낀 손 하나로 나에게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했다. 할매의 숨소리는 힘겹고 거칠었고 숨을 내쉴 때마다 잠수부가 스노클을 사용하는 듯 부글거리는 소리를 만들어냈다. 할매의 얼굴에 드러난 표정은 단 한순간도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이전에 할매네 집에 들렀을 때 볼 수 있었던 기쁨이나 흥분의 얼굴을 전혀 내비치지 않았다. 할매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내 속으론 불편함과 공포가 서로 뒤섞여 경쟁이라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가방을 앞으로 내밀며 할매에게 다가갔고 그 순간 집 뒤편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접시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사정없이 들려왔다. 할매와 나 둘 다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 소리가 나자 클라크 할매가 부엌으로 머리를 돌렸다. 마치 스펜서는 부엌에서 자신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시끄러움을 선사하고자 마음먹은 듯 보였다. 꼭 스펜서가 발작을 일으켜 부엌 타일 위에 털썩 주저앉아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다 때려 부수는 것만 같았다. 그때 내 속은 공포로 휘청했다. 이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쥐어 짜내느라 내 두 눈알은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머릿속이 텅 비더니 그냥 뛰어 라는 한마디만 네온사인처럼 내 뇌 중간에서 반짝거렸다. 그리고 다른 어떤 말도 없이 나는 재빨리 도망가려고 몸을 돌렸다. 그때 두꺼운 장갑을 낀 할매의 손이 내 손목을 잡았다. 100살이 넘은 노인치고는 무슨 나무꾼만큼이나 강한 악력을 가지고 있었다. 할매가 너무 세게 쥐는 바람에 내 두 다리는 힘이 풀려 무릎으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내 사탕 가방이 큰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고 나는 할매의 손을 부여잡고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아! 할머니! 할머니 아파요! 문설주 뒤에 가려져 있다가 나타난 다른 손에는 사탕 그릇이 아닌 커터칼이 들려 있었다. 할매는 나를 빼더니 그 감정 없는 표정으로 점점 더 나를 가까이 당겼다. 그 모든 상황이 너무도 비정상적이었고 나는 그저 그렇게 현관에서 할매가 당기는 대로 끌려갈 뿐이었다. 대체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쓰면서 왜 할매는 커터칼을 가지고 있지? 사탕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때 날 구해준 것은
스펜서였다. 스펜서의 목소리가 저 멀리 부엌에서 들려오더니 동시에 내 발 밑에 밟히는 가방에서 탁탁거리며 전파가 들려왔다. 야, 도망가! 스펜서가 뒤에서 재빨리 달리는 순간 할매가 부엌을 향해 몸을 돌렸다. 스펜서는 몸을 날려 뒷문을 열더니 뒤뜰로 사라졌다. 그러는 동안 나를 잡고 있던 할매의 악력이 순간 약해져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클라크 할매는 나를 향해 돌아보더니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손으로 다시 나를 잡으려 들며 커터칼을 위협적으로 들어 올렸다. 심지어 그 순간 그 현관에 나동그러져서 마을에서 가장 친절하다 소문난 할매가 손에는 불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칼을 들고 나에게 다가오는 동안에도 지금 이 상황을 합리화하려 애썼다. 이 사람은 내가 알던 그 할매가 아니다. 공포에 잔뜩 질려 울먹이며 할매를 올려다보며 어떻게 해서든 그녀를 진정시킬 말을 찾으려 애썼다. 할머니, 그냥 장난이었어요. 진짜 죄송해요. 진짜 정말 죄송해요. 할매의 왼쪽 얼굴이 마치 녹기라도 하듯 축 처져 있었다. 할매가 내는 갈에 끓이는 듯한 숨소리는 이제 점점 동물이 화나서 으르렁거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할매가 칼을 내리치자 나는 순간적으로 팔을 들어 올렸다. 할매의 칼이 내 코스튬 옷감을 가르고 팔을 가르는 느낌이 들었고 고통에 찬 비명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할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는 없었다. 중력에 굴복하고 말았던 내 두 다리가 갑자기 급격한 아드레날린에 힘을 얻은 것이었다. 스스로 몸을 말아 뒤로 구르며 두 다리로 일어나려 했지만 결국 현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아찔할 정도로 뜨거운 고통이 내 왼쪽을 파고들어 다시 한번 비명을 내질렀지만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었다.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공포로 인해 궁지에 몰려있는 상태였다. 그 늙은 할매가 현관에서 내 위로 거인같이 몸을 꼿꼿이 일으키는 모습을 보며 나는 다시 허겁지겁 두 다리에 박차를 가했다. 엄청나게 확고한 마음이라도 먹은 듯 할매는 나를 향해 땅을 짓밟듯 다가왔다. 겁에 잔뜩 질려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눈이 커진 스펜서가 집 주변 저쪽 구석에서 몸을 살짝 기울이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현관에서 일어난 상황을 보더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하지만 이내 내 손을 잡고 재빨리 일으킨 뒤 그대로 외쳤다. 야, 숲으로 튀어! 그렇게 말하곤 스펜서는 숲이 막 시작되는 진입로 끝자락을 향해 총알같이 뛰어갔다. 스펜서의 뒤를 미친 듯이 쫓아가는 동안 내 팔과 머리가 욱신거리기 시작했다.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이 한꺼번에 몰려왔고 결국 내 발에 내가 걸려 넘어지며 할매의 차 옆구리와 부딪히며 아주 찰나의 순간 그 옆에 토르하고 말았다. 다시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뒤에서 무거운 부츠 소리가 들려왔다. 뒤를 돌아보니 클라크 할매가 마치 헐크처럼 나를 향해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가로등에 의해 실루엣처럼 보이는 그녀의 무거운 코트가 할매 머리에서부터 시작되어 마치 거대한 공포가 나의 파멸을 위해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다. 순간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누구도 내 말을 믿는 사람 하나 없겠지? 지금 이 상황이 나조차 믿기 힘든데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래, 이걸 누가 믿겠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나는 다시 일어나 수목선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주니퍼 거리까지만 간다면 안전할 거야. 숲길은
꼬불꼬불하게 약 300m 정도 됐지만 길 대부분이 내리막길인데다가 지금 내 혈관을 타고 공포에서 오는 엄청난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속도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그 숲을 몇 년이고 다녔고 행여나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나무 뿌리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꺾어야 나무를 피할 수 있는지 나는 전부 다 알고 있었다. 달빛이 환하고 나뭇가지 사이사이로 빛이 들이오고 있었기 때문에 내 앞으로 달려가는 스펜서가 만들어내는 먼지 구름이 아주 잘 보였다. 달빛은 숲길을 여실히 드러냈고 숲 위로 음산한 푸른빛을 비추어내고 있었다. 내 주변에 모든 것이 빛나는 듯했다. 만약 지금 목숨을 걸고 달리는 상황만 아니었더라면 잠시 멈춰서 이 장면을 만끽했을 것이다. 내 안에서 치솟던 아드레날린이 점점 수그러드는 듯했다. 이제 매 걸음이 진흙밭을 뛰는 듯 무겁게 느껴져 왔다. 그날 할로윈 밤 그 숲길을 달려 내려오던 그 순간만큼 내 모든 감각이 뚜렷했던 적은 없다. 내 주변의 모든 소리가 들렸고 그 와중에 내 숨은 침착하고 깊었으며 내 심장 고동이 귓가에 울리고 앞서가는 스펜서에게 스쳐 부러지는 나뭇가지 소리까지 전부 신락 같은 희망은 비둘기떼가 푸드덕거리는 날갯짓에 날리는 깃털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클라크 할매는 바로 내 뒤에 있었다. 마치 광란 상태의 코끼리같이 숲길을 달려오고 있었다. 한 20걸음 뒤에 있었을까? 하지만 우리 둘 다 내리쬐고 있는 은색 빛 아래로 할매의 모습이 확실히 보였다. 가장 무서웠던 부분은 할매의 표정이었다. 그 표정은 분노나 어떤 결심이 선 표정이 아니었다. 사실 얼굴에 어떤 표정이라 말할 만한 것은 없었다. 할매의 눈빛은 까맣게 죽어 있었다. 입은 마치 턱이 매달려 있기라도 하듯 쩍 벌어져 있었다. 할매의 얼굴 반쪽은 여전히 허물을 벗듯 녹아내리는 양초처럼 너덜거리고 있었다. 그리고는 거센 바람이 할매의 얼굴을 강타하며 그 위를 덮고 있던 숄과 함께 얼굴마저 날아가 버렸다. 할매의 얼굴은 할로윈 마스크처럼 벗겨져 길 뒤로 빠르게 사라졌고 이전보다 더 무서운 분위기를 드러냈다. 얼굴이 어디로 사라졌건 원래 있어야 할 곳에는 이젠 피만 보였다. 그냥 피가 사방에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벌건 피 사이로 두 눈이 똑똑히 보였고 그 눈빛은 엄청난 분노와 광기를 아는 채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 눈은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었다. 정말 미칠 것 같았다. 할매는 성난 멧돼지처럼 나를 향해 달려왔고 엄청난 징후가 서려 피범벅이 된 얼굴은 내 뇌리에 박히고 말았다. 할매의 손이 앞으로 뻗어져 나와 나를 지옥으로 인도하려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마침내 드러난 그 새빨간 얼굴에 서린 순수한 분노를 느끼는 것뿐이었다. 앞에 그 커브가 있었기에 아주 잠깐 속도를 늦췄다. 하지만 할매는 이 길에 별로 익숙하지 않았는지 가속도가 붙어서 앞으로 쭉 내달렸다.
할매의 손가락이 내 뒤통수를 스치더니 어깨에 얹어져 있던 앵무새 인형을 붙잡았다. 내 뒤로 이어진 나무 숲으로 처박히기 직전 할매는 내 앵무새를 잡아 뜯어갔다. 우당탕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곧 조용해졌다. 그리고 내가 주니퍼 거리의 수목선에서 모습을 드러냈을 무렵 이미 내 뒤꿈치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다. 내 앞으로 스펜서가 속도를 줄이며 우리 집 진입로에 들어서며 숨을 돌리고 있었다. 달려오는 동안 스펜서는 사탕 가방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의 얼굴에 그려져 있던 분장 역시 전부 다 지워진 상태였다. 나는 스펜서를 향해 외쳤다. 멈추지 마. 스펜서는 몸을 돌리더니 여전히 길을 달리고 있는 나를 보며 현관문으로 달려가 문을 두들기며 소리를 쳤다. 재빨리 스펜서에게 다가가 그를 옆으로 밀고 어깨로 문을 세게 쳐 손잡이를 돌렸다. 둘 다 바닥에 나동그러졌고 스펜서는 허망하게 발길질을 하며 재빨리 문을 닫으려 했다. 나는 그 위로 기어 올라가 문을 세차게 닫고는 다친 팔을 붙잡으며 온몸에 체중을 실어 문에 기대었다. 우리 둘 다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지만 누구도 서로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는 와중 소란을 듣고 내려온 부모님은 피투성이가 된 채 서로에게 소리치고 있는 우리를 발견했다. 부모님은 약간 언짢은 듯 우리를 내려다보다가 내 옷에 젖어있는 피를 발견하고는 고함을 쳤다. 나는 순간 눈물이 났다. 내 마음은 오늘 막 경험했던 기억들을 되짚어가고 있었다. 할매 얼굴이, 클라크 할매, 그 얼굴이 떨어져 나갔어요. 부모님 두 분 다 걱정되고도 놀란 표정이었다. 그냥 우리가 서로 놀라게 하려다가 진짜 놀라서 도망치는 동안 다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소리를 지르는 스펜서에게 손짓을 해 조용히 시킨 뒤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두 분의 표정은 의심과 분노를 거쳐 걱정으로 바뀌었다. 솔직히 말해 클라크 할매가 칼을 들고 나를 공격한 뒤 얼굴이 벗겨지는 와중에 나를 잡으러 왔다는 이야기는 나 스스로도 믿기 힘든 이야기였다. 그리고 내 이야기가 끝났을 때 스펜서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가 그 집 뒷문으로 들어갔을 때요, 할매라 생각했던 사람이 현관에 있었어요. 계단을 따라 올라가려고 했는데 두 다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그 다리가 할매 다리였어요. 할매가 부엌 창고에 누워 있었어요. 나는 여태껏 스펜서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히며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할매의 얼굴이 없었어요. 보이는 거라고는 얼굴 피부 밑에 있는 그것들이었어요. 막 오렌지 껍질 벗겨내듯 그것들이 할매 얼굴을 드러냈어요. 할매 얼굴이 뜯겨 있었어요. 엄마가 부엌으로 들어갔고 이내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때 스펜서와 내 눈이 마주쳤다. 할머니가 아니었어. 스펜서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현관에 있는 사람이
할매가 아닌 걸 알아서 도망가라고 한 거야. 진짜 미안해. 나는 스펜서를 안았고 그가 손을 꼭 쥔 채 얼굴을 묶고 이미 피로 물든 내 셔츠에 눈물을 방울방울 떨어뜨리는 그 순간만큼은 팔에서 느껴지는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정말로 미안해. 진짜 미안해. 경찰이 클라크 할맨의 집에 도착했을 때 스펜서가 말한 대로 할매는 죽은 상태였다. 목이 잘려 있었고 안면 피부가 제거된 상태였다. 경찰들은 할매를 살해한 인물이 누구건 간에 할매네 집 거실에 있는 카펫을 난도질하고 바닥재를 몽땅 뜯어낸 것으로 보아 그 인물이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고 했다. 아마 살인마가 어디선가 할매네 집에 숨은 벽이나 바닥이 있다는 루머를 듣고 찾아온 게 아닐까 했다. 우리 모두 한 번씩은 들어본 이야기였지만 누구도 믿지 않은 헛소문이었다. 그리고 숲속에서 할매의 얼굴이 발견되었다. 얼굴은 양쪽 귀에서 잘려나와 마치 마스크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고 그 길에서 피에 몽땅 젖은 나무 옆에 떨어진 내 목숨을 살려준 앵무새 인형도 발견되었다. 나뭇가지 중 하나는 그대로 부러진 채 남은 뿌리에서 무언가를 뚝뚝 흘려내고 있었다. 주니퍼 거리로 향하는 길로 더 많은 피가 있었지만 그 너머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루가 지나서야 피의자가 발견되었는데 알고 보니 폭력과 관련된 전과가 있는 직업이 없는 몫으로 두 동네 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그림을 걸다가 실수로 자신의 눈을 찔렀다며 입원을 한 것이었다. 나중에 보니 그에게서 혈액 표본이 2개로 나왔는데 그 중 하나는 에비게일 클라크의 혈액으로 밝혀졌다. 다행히 그가 자백을 했기에 경찰도 나나 스펜서에게 용의자 지목을 시킬 필요가 없어졌다. 우리 둘 다 그럴 만한 상태가 아니었고 다시 또 그를 마주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정기적으로 그를 보고 있다. 내 팔에 있는 상처가 화끈거릴 때마다 꿈에서 달빛 어린 숲길을 달리는데 그가 10걸음 뒤에 있다는 식으로 말이다. 물론 내가 보는 얼굴은 그의 얼굴이 아니라 언제나 클라크 할매의 얼굴이었다. 아무런 표정도 없는, 하지만 모든 발자국 하나하나가 엄청난 분노에 차올라 나를 꼭 잡아 바닥에 내쳐야겠다는 분노로 느껴지는 상태로 홀리스필드에서 가장 사랑받는 친절한 할매로 알려진 그 사람은 내가 가진 가장 최악의 악몽에 나타나는 괴물이 되었다.